그럼 지금부터 건축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건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운전하셔서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강연이 좀 재밌고 좀 유익해야 될 텐데 되게 부담되네요. 그러면은 강연은 여기 밑에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연은 이렇게 가면 되겠다. 저는 이명남이고요. 뭐 건축사입니다. 설계사무소를 199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5년 됐나? 굉장히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는데 별로 이렇게 뭐 많이 한 건 없고 그냥 이런저런 집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책을 좀 많이 썼어요. 책을 지금 한 18권 정도 지금 이것까지 해서 한 18권 정도 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없으면은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별로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책을 뭐 쓰다 보니까 이제 책을 계속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게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뭐 이런 거이기도 하지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건축가의 이야기, 뭐 땅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섞이다 보면은 건물이 하나 한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이제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짓고 나면은 나중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낸 것도 한 40평 정도 되는 충북 제천에 있는 집을 하나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 나니까 뭐 나중에 스케치도 이만큼 쌓여있고 뭐 그 사람하고 한 얘기 이런 게 엄청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버리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모아서 이제 책을 내다 보니까 저 이야기 나무처럼 자라는 집이라는 책을 내게 됐고 한번 책을 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책을 내게 돼서 저렇게 책이 한 18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또 2019년에 갑자기 어떤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EBS에서 갑자기 건축 프로그램을 하나 편성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좀 자문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문을 하러 그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PD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나는 자연이나 뭐 한국기행이나 이런 것처럼 하지 말고 좀 건축에 대한 좀 재미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문을 했더니 그러면 좀 출연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아니 얼마나 할 거냐. 그래서 한 13편 정도만 하면 된대요. 한 6개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 그 문은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문은이라고 이제 자주 만나는 건축가인데 그분을 꼬셨죠. 같이 여행 다니면서 놀자. 그랬더니 이분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한 10시 45분에 하는 화요일날 10시 45분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누가 보겠어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이게 시청률이 그렇게 높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도 많이 안 보는 프로그램인데 요새 유튜브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계속 돌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연장 해가지고 한 3년 반 정도 제가 출연을 했죠. 나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씩 나오기는 얼마 안 나오는데 찍기는 더럽게 많이 찍더라고요. 건축보다 더 효율이 낮아요. 이 방송이란 거는 이거 뭐 9시간 찍어가지고 한 9분 나오는 정도로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제가 이제 탈출을 했어요. 후배 김호민이라는 후배한테 딱 넘겨주고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저는 요새 나가지는 않는데 유튜브로 계속 나가니까 사람들이 요새도 나가는 줄 아는데 사실 이제 저는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을 좀 되게 많이 만났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건축가 자랑스럽게 늘 얘기하는 게 아마 이제 집을 제일 많이 본 건축가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제가 100편 정도 출연을 했으니까 한 200집 정도 본 거죠. 한 편에 이제 2집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가서 집을 본 것도 되게 인상이 남았는데 그것보다 사람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집은 별 이렇게 대단한 집은 아닌 집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뚝딱뚝 져서 대단한 집도 아닌 것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고 되게 감동스러워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감동스러워서 무슨 건축을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축하를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 잘 살라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멋있는 집, 좋은 건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축가가 짓고 누가 짓고 이러는 거 이전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남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거고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집도 각자 자기 집이 있는 거지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자기 얘기를 만들고 식구들과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축가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면서 또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 한번 저희 건축주 중에 의사도 있고 좀 변호사도 있고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났더니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럽다고. 부러우면 바꾸자 그랬죠. 의사,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 그게 아니래요. 그분들 얘기는 자기네는 맨날 아픈 사람을 만난대요. 맨날 아픈 사람을 만나는 게 자기 직업이고, 변호사는 늘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픈 거죠. 맨날 남의 힘든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너네들은 사람들하고 희망을 나누지 않냐. 이렇게 오면 즐거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너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그럼 바꾸자고 했더니 안 바꾸더라고요.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건축을 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설계사무소를 다니면서 이제 설계사무소를 열었죠. 건축사를 따고 열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뭐 이거저거 그냥 주워 드는 건 많은데 제가 건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좀 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건축들을 답사를 많이 다녔어요. 계속 답사를, 옛날 집도 가고, 옛날 절도 가고, 옛날 절터도 가고, 답사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건축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 우리나라 건축이 되게 독특하고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건축은 땅과 사람이 같이 꾸는 꿈이고, 우리나라 한국 건축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과 사람이 같이 빈 땅에서 투영을 하는 거죠. 건축가하고 같이 투영을 해서 그걸 하나 짓는 게 건축 설계이고 그걸 완성을 하는 게 건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옥 얘기부터 좀 할게요. 우리 건축, 우리 집은 어떤 건가? 우리 한옥이라 그러면 보통 이런 거 생각하죠. 박수근, 그 유명한 박수근 씨가 그린 이제 한옥이나 뭐 이런 거죠. 우리 한옥이란 말로 이제 불러요. 근데 저 말이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사실은. 한옥이란 말이 원래 있었던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고 근대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양 사람들이 집을 졌는데 그 집을 보고 우리가 양옥이라고 그랬어요. 한편 우리가 살았던 집을 한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복, 한복, 양식, 한식 이런 거하고 비슷한 아주 드라이한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단어이긴 해요. 근데 너무 이제 퍼져버려가지고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는데 그래서 한국집이라고 할까? 생각을 하니까 한국집 하니까 이제 결혼하는 충무로에 있는 결혼식 많이 하는 집이 생각이 나고 조선집이라 그러면은 을지로에 있는 갈비집이 생각나고 배달민족의 집이라 그러니까 또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배달민족은 맞는 것 같아요. 배달 정말 세계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뭐 결국 결론을 못 냈지만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계속 살아왔던 민족의 집 혹은 영조된 모든 것,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란 말도 되게 이제 근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이긴 한데 옛날에는 이제 영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경영할 영자에 만들 조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그런 촉촉한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보다 훨씬 나은 단어인데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궁에 있는 어떤 이런 우리 저 그늘 저기 사이에 앉아 있으면 부는 바람 이런 느낌. 저런 게 우리 한옥의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거는 이제 왕궁리에 있는 백제시대 탑인데 저런 탑이 주는 어떤 그 조형적인 느낌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종묘의 이런 그늘이 깊은 영혼의 집이잖아요. 저런 집 이런 것들이 우리 한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한옥에 대한 우리의 집에 대한 정의나
그게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굉장히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일본은 프리츠커상을 9명이나 받았는데 한국은 아직 하나도 못 받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자기네 건축을 만들었어요. 일본은 자기네 이제 나가야라고 긴 집 있잖아요, 일본에 있는. 그 집을 현대건축으로 번안한 게 그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스미요시 주택이라는 집이에요. 현대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네 전통을 계속 한국 현대건축으로 접목을 했는데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 옛날에 한옥을 지으면 약간 우리 전통적인 걸 지으면 되게 욕먹었죠. 촌스럽다고 되게 욕먹었어요. 그 다음에 한옥에 대한 우리 편견이 있었죠. 옛날에 뭐 여기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하이라하고 최민수 나오는 하이라가 지은이고 최민수가 대발이. 근데 그 하이라네 집은 2층 양옥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윤여정하고 김세윤, 되게 민주적인 집이고 최민수네 집은 이순재하고 김혜자 선생이 이제 엄마 아버지였고 한옥에 살았어요. 근데 대발이네 집은 되게 완고하고 가부장적이고 되게 고루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에 대한 인식은 그랬어요. 한옥은 되게 낡고 쾌쾌하고 빨리 없어져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옥 빨리 다 지어버리고 양옥을 짓기에 급급했죠. 그게 이제 어느새 그러다가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되니까 다시 이제 한옥 열풍이 부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급조하는 한옥들이 사실은 옛날 우리나라 한옥이 아니죠. 지금 급조하는 한옥들은 북촌에 있는 한옥을 굉장히 그 원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1930년대 한옥이에요. 정세곤이라는 개발업자가 주택난이 심각하니까 급조한 한옥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옥 양식처럼 됐는데 한옥은 그렇지 않아요. 한옥은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은 굉장히 달라요. 2층 한옥도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옥은 전부 온돌이었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한옥이 우리나라에 온돌이 보급된 게 200년에서 25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온돌이 쪼꼬들 형태로 부분적으로만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굉장히 추울 때가 되고 기술이 막 개발이 되면서 한옥의 전반적인 우리의 보편적인 난방 방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해가 되게 많이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남의 거는 되게 잘 알면서 우리 거 되게 잘 모르죠. 가령 지금 우리 김치라는 거를 맛을 표현해봐라. 그러면은 표현하기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달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시금털털하기도 하고 뭐 어쩌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김치 맛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가령 우리 영산함에 있는 영산함이라고 공정사에 있는 정말 좋은 조그만 그 암자인데 저 건물 너무 좋은 건물이에요. 진짜 멋있는 너무 좋은 건물인데 저 건물을 표현해봐라. 저 건물이 왜 좋은지 설명해봐라. 아무도 설명 못해요. 되게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 건축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나는 게 이제 이거는 처음에 너무 옛날 이제 나이를 인증하는데 이유태라는 되게 유명한 그 칼럼 조선일보의 칼럼을 엄청나게 많이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매일 칼럼을 써.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칼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 이제 그런 한국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복집이 있었대요, 옛날에. 어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엄마하고 딸이 운영하는 한복집이었는데, 엄마는 옛날식으로 이제 한복을 짓고, 딸은 요새 이제 현대교육을 받아가지고 미터법으로 몸을 재는, 줄자를 해서 몸을 재는 한복을 짓는데, 둘이 만드는 한복의 느낌이 너무 다르더래요. 왜 다를까? 왜 같은 사람을 재는데, 왜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딸은 줄자를 쓰는데 엄마는 저런 옛날식 자를 쓰고 옛날의 단위로 몸을 재요. 몇 자, 몇치, 이런 식으로 재고 얘는 딸은 몇 센치, 몇 미리 이런 식으로 재요. 그러니까 자가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척도가 달라지는 거죠. 요거는 애니메이션 감상해 주세요. 제가 사람들이 졸까봐 한 번씩 이런 걸.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냐면은 우리의 거를 재려면은 옛날 자로 재야 돼요. 가령 우리가 한 칸을 보통 그 한옥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한 칸이 8자 정도 돼요. 7자나. 8자를 미터법으로 재면 2.24242424 안 떨어지는 숫자나. 근데 그거를 옛날의 자로 재면 8자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한옥이나 우리나라 옛날 문화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옛날에는 무식했다. 어쩌면 저렇게 이상하게 졌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료 옛날 거를 재면서 자꾸만 이상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래 고유한 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봐야죠. 많이 보고 그거를 애정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죠. 가령 이런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 좋아하는 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심수정이라고 양동마을에 있는 한옥이에요. 저 한옥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건물이죠. 근데 저는 특히 재밌었던 게 뒤에 그림에 보면은 회화나무가 축대 위에 내구루가 이렇게 지나가요. 내구루 지나가고 그걸 이제 담이 가는데 보통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내구루가 지나가면은 축대를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쌓든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지어진 시기하고 나무의 수령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마 이제 심고 지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한다면 축대를 좀 더 내서 담을 늘려서 나무를 집 안으로 넣죠. 근데 이분들은 나무가 이렇게 지나가고 담이 그 사이로 살짝 지나가요. 그 사이로.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직선은 자연의 길이고, 담이 이렇게 가는 건 인간의 길이에요. 인간의 길이 자연의 길을 거스르지 않겠다. 약간 그런 의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동스러웠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나라 건축이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특성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가령 뭐 상주에 가면은 양진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보면은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돼 있고 그 옆에 가면은 상주의 대산루라고 그 정경세라는 분이 이제 지은 건물인데 이 건물도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세라는 분은 되게 유명한 병산서원을 이렇게 지은 분이고 유명한 학자이기도 한데 2층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저 위에는 이제 누각이 있고 나중에 평년도를 보면은 이게 1층에 보면 부엌이 있고 보일러실이 있어요. 고래가 부엌 옆에 있어가지고 2층 온돌에 이걸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하고는 좀 다르죠.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의 이런 것들을 많이 쳤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한옥들이. 이건 난간용사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쭉 했죠. 건축을 하고 한국 건축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맨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 답은 잘 모르겠어요. 답은 잘 모르겠고 어떤 게 한국 건축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령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그 한옥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같은 문화권이고 건물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되게 비슷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가령 이제 그래서 옛날에 뭐 정원을 한번 돌아봤어요. 네, 중국의 소주, 항주 이런 데 가면 정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정원이 많이 있고 거기를 가보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또 교토에 가면 또 정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원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원은 이제 서석지 그다음에 어디 소세원 뭐 이런 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원들이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중국의 정원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국은 어디서 뭘 하고, 그러니까 이 바위에서는 차를 마시고, 이 바위에서는 장기를 두고, 이 바위에서는 뭐 달을 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확해요. 사람들이 딱, 이게 정원에 이 사람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즐기죠. 일본의 정원을 가봤더니, 일본 정원은 딱 이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마루가 있고, 정원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가질 않아요. 여기는 깔끔하게 비지를 해놔가지고 사람들은 요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차를 마시죠. 정원은 정원이고 인간은 인간인 거죠. 한편 우리나라 정원을 보면 되게 독특하죠. 우리나라 정원은 어디부터 정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원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우리는 그 정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되게 옛날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일본에 이제 조경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원을 쭉 보여줬대요. 비원하고 창덕궁을 좀 보여줬대요. 그때 일본 사람들 한 바퀴 삑 돌고 딱 나왔더니 잘 구경했다. 근데 정원은 언제 보여줄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본 게 정원이다. 그런 거죠. 개념이 다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섞여요. 많이 섞어놔요. 그 다음에 경계가 희미해요. 경계를 일부러 이렇게 지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넘나들죠. 경계를 넘나들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공연을 하면은 서양의 공연 이런 거 우리 이제 오케스트라 이런 데 가보면은 무대가 딱 있고 객석이 있어요. 무대와 객석은 넘나들지 못하죠. 공연을 하는 동안은 기침도 안 하죠. 잠깐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막 이러고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나라 공연, 뭐 물론 이제 정확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공연들 보면은 그때 제가 한번 그 아르코 극장에서 김숙자라는 그 도담 살풀이 하는 분의 명인의 이제 그 살풀이 춤을 보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막 춤을 추다가 이게 고조가 되니까 갑자기 객석에서 얼수도 해주고 조타도 해주고 추임새를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이 전체 공간이 무대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 댓글 문화 진짜 오래됐어요. 우리 조선왕조실록 요새 검색이 되니까 한번 가보세요. 조선왕조실록 가면은 졸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졸기가 있어요. 무왕 송시열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쭉 그 사람의 행장을 쭉 적어요. 어땠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살았고 훌륭한 학자였다라고 졸기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나고 다른 사관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송시열은 나쁜 사람이었고 뭐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 막 저쪽 댓글을 쭉쭉 잘.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고 다른 또 사관이 거기다 또 써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오래된 문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떼창 문화. 세계적인 가수들이 우리나라 올라오고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떼창이 그렇게 훌륭하다며요. 사람들이 같이 노래 불러줘가지고 감동받는다 그러는. 약간 우리나라 문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우스갯소리로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경계가 없어요. 경계를 허물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간들이 이렇게 싹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정원은 저렇게 그 공간은 딱 정리가 돼 있죠. 딱 그 정방형의 공간에 집이 있고 규칙적이죠. 근데 우리나라 공간을 가보면은 이렇게 중정형 건물이에요. 네 건물이 이렇게 싸고 있어도 한 건물이 살짝 틀어져 있어요. 되게 묘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측량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공간은 흘러가야 되고 기는 흘러가야 된다.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어떤 유동적인 흐름으로 보고 파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요새 20세기에 얘기하는 이 양자역학하고 되게 비슷해요. 양자역학이 그런 거잖아요. 입자냐 파동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입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파동이 되더라. 파동과 입자를 겹치고 있다. 뭐 이런 게 양자역학인데 되게 이제 20세기에 그것 때문에 막 뭐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 건축을 저는 이렇게 보면 양자역학의 세계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 얘기하는 세계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건축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어요. 이게 이어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근대화를 거치면서 많이 단절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아쉽긴 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 첫걸음도 못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아쉽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되게 자책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잘한 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20주년이 됐어요. 일도 별로 안 하고 별로 대단한 것도 못하면서 20년을 버틴 제 자신이 너무 갸륵해서 스스로 기특하다 생각하고 전시를 하나 20주년 전시를 건축의 즐거움 뭐 이런 그리고 어디 갔지? 네, 됐죠? 건축의 즐거움이라면서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했던 뭐 작업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게 갔네. 많이 갔구나. 전시를 했는데 뭐 주로 이제 건축 전시 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이제 뭐 모형하고 판넬하고 이런 건데 좀 하나 이제 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뭐 다른 게 하나 뭐냐면은 저게 이제 정각이라고 그러죠. 돌에다가 글자 쓰는 거. 저거를 이제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 그 정각을 제가 10몇 년 전에 그림을 이렇게 취미로 막 그리는데 그때 전축과장님 그림 진짜 잘 그리시던데 저도 이제 얼추 대강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요.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낙관을 꼭 찍더라고요. 낙관을 하나 찍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인간도장을 찍으니까 너무 방정맞아 보이고 안 이뻐요. 이렇게 네모난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돌로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동에 갔죠. 부쩍대고 그래서 인사동 가가지고 딱 초입에 들어가니까 열린 필방이라는 무슨 필방이 하나 있길래 그 필방 가가지고 이제 그 주인한테 정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돌 하나 하고 무슨 끌 같은 걸 하나 주더니 이걸 파면 된다고 어떻게 파냐고 했더니 그냥 파면 된대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그냥 팠어요. 일단 트레이싱지에다 글씨를 쓰고 그거를 거꾸로 놓고 그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문질러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팠죠. 팠더니 잘 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미로 이제 파기 시작했죠.
그다음 유튜브도 이제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진짜 완전히 후럭구로 야매로 막 팠어요. 막 파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애들 이름도 파주고, 친구들 이름도 파주고, 막 파다 보니까 아주 너무 좀 이상한, 무의미한 것 같아서 뭘 팔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불교 신자는 아닌데,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이 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경전이죠. 그래서 저거 240자, 50자 이렇게 안 돼. 그래서 한번 파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저거를 막 이제 봤더니 한 9개월 정도 되니까 다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다음에 뭘 팔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점심시간에 점심 먹다 얘기했더니 그럼 금강경을 한번 파봐라. 금강경은 몇 자냐? 그랬더니 1700자래. 그럼 한 몇 년 파면 되겠다. 그러고 이제 몇 년을 팠는데 아무리 파도 안 끝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5000자가 좀 넘더라고요. 그 사람이 축약본을, 자기는 맨날 읽는데요. 근데 축약본을 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8년 동안 주거로 파가지고 다 팠어요. 저거를, 내가 왜 이걸 파는지, 그러니까 저걸 파면서 늘 하는 생각이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러면서 맨날 팠어요. 이걸 맨날 팠는데, 하루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4글자씩 팠어요, 4글자씩. 5000자를 다 팠는데, 근데 저걸 금강경은 내가 이해도 못하고, 그거를 해서 내가 팔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파는 건데, 그 파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죠. 저거를 팔고 있으면 돌하고 나가고, 이렇게 오면. 또각또각 돌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거를 파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다 파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저거 다음에 못 팔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파다가, 이걸 보고 온 건 아닌데, 우연히, 어떤 인연으로 갑자기 절을 하나 설계하게 됐어요. 저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때 든 생각이, 이거 금강경을 내가 빨리 다 파고, 코란을 파야겠다. 뭔가 석유자본, 빈살만이 2,800조인가 돈이 많대는데, 한 1조 정도는 쉽게 띄워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코란을 파야겠다 생각하는데, 아직 코란을 못 구해가지고, 코란은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판 게, 제따 와나 선원이라고, 이상한 절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제따 와나 선원이라는 절인데, 저게 이제 그 빨리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쓰던, 경전을 만들 때 쓰던 중국의 고대 언어. 빨리어, 그 다음에 이제 산스크리트어, 이런 거래요. 빨리어로 제따는 왕자라는 뜻, 제따는 왕자의 이름이고, 와나는 숲이에요, 숲. 제따 왕자의 숲. 이런 뜻인데, 저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기수고도원, 줄이면 기원정사. 기원정사를 많이 아시죠? 기원정사가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제일 오래 머물렀었던 사찰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한 것들이 경전이 되고 이렇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제자들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기억력이 좋은 안한다라는 사람이 기억을 해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500명이 그건 맞고 틀리고 이렇게 자기네 자체 검증을 해서 만든 것들이 경전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은 모두 안한다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작할 때 여시 아문 이러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따와나 선원이 이제 바로 그런,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거죠. 기원정사. 그리고 이제 어떤 스님이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이분은 이제 초기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조계사 소속의 정식 스님이에요. 정식 스님인데,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절을 하나 제가 지으려고 그러는데 건축가들을 쭉 만나러 다닌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쭉 앉아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인상도 되게 차갑게 생겼어요. 금태안경 끼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감이 오죠. 이분은 나하고 설계할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건성건성 앉아있었죠. 빨리 안 가나? 안 가요. 계속 앉아있는 거야. 앉아있다가 한번 아이폰 자랑도 한번 슬쩍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있더니 그러면 설계 계약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고 가셨어요. 되게 특이한 분이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누군가 하고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좀 특이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94년에 경향신문 사회면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서울대생 집단 출가 사건. 서울대생들이 갑자기 14명인가 15명이 집단으로 출가를 했어요. 학교를 자퇴하고. 그거 주동자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불교학생회에 있는 회장이었는데 이분은 서울대 수학과 박사과정에 있던 분인데 애들을 자기 후배들을 끌고 집단 출간을 해가지고
해인사로 들어갔어요. 성전 스님네 집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우리나라 불교가 너무 세속화됐다, 안 되겠다. 나는 그래서 미얀마로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초기 불교. 초기 불교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쪽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종파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식의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절에 가면 49제도 하고 뭐 이런 저런 행사가 있는데 그런 거 일체 없고 앉아서 모두 명상만 하는 약간 그런 절이에요. 근데 그런 절을 짓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설계를 했죠. 1년 동안 설계를 해가지고 지은 집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춘천시청에 심의를 누르고 갔어요. 설계를 다 하고. 그랬더니 춘천시청에서 이거는 절이 아니고 펜션이다.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심의를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부결. 또 가서 또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절이 아니다. 절이 한옥이어야지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부결이 돼가지고 부결 끝에 이제 스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더니 공사를 하는데 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반발을 하는 거, 민원을 넣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납골당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사람들하고 또 뭐 신경이하고 이러면서 또 1년 공사를 했죠. 그래서 왜 저렇게 지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하고 처음 얘기할 때 저 스님한테 부처님이 인도분인데 한옥에서 안 살았을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는 절을 한옥으로 지으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맞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제 현대식으로 짓자. 왜냐면 한옥은 공사비가 한 3배 정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졌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자기는 노출 콘크리트를 되게 좋아한대요. 노출 콘크리트 짓자.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 설계를 했더니 신도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노출 콘크리트는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막 말려가지고 벽돌로 이렇게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옥의 그 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오해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일으키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절은 이런 거죠. 이게 부석사 때 여기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여러 개 있고 탑이 있고 뭐 여러 개의 정각들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다음에는 이렇게 돌아보죠. 우리가 올라왔던 길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이렇게 산을 쫙 보는 게 이제 우리의 사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스님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종교건축의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종교건축은 어디론가 들어가는 길이다.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난다. 누구를 만나냐면, 뭐, 나를 만나기도 하고, 나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동반자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신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장소이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내가 걸어온 길을 보는 게 종교건축 핵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제 길을 설계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절 중에 울진에 가면 구령사라는 절이 있어요. 들어가는 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 물을 지나서 한번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파노라마를 쭉 보여요. 이 언덕을 끼고 쭉 보이는데 낮은 위계부터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부처님의 정각까지 쭉 가죠. 저게 이제 구령사고요. 그 다음에 마국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마국사는 유턴을 해요. 처음에 가면서 본로를 봐요. 깊이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대웅전하고 대광보전의 옆구리를 보고 쭉 들어오면 없어져요. 없어졌다가 강을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유턴을 하면 깊이 들어가면서 저 안까지 들어가죠. 이게 이제 마국사고, 부석사 같은 경우는 2개의 축이 지나가요.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범종각을 지나면 축이 딱 꺾어진 축을 만나게 되는 거죠. 2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수전이 있었고, 저 밑에는 대적광전이 옛날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처가 다른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화엄종이나 이런 것들을 땅에다가 경전을 새긴 거죠. 경전을 새기고 다른 지형에 맞게 다른 접근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화엄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개걸음 하듯이 옆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옛날 사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패턴인데, 이제 그거를
또 안 이렇게. 저런 그 패턴을 이 건축에다 넣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형태는 지금 모던한 현대식 걸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깔고 있는 정신이나 어떤 그 기본적인 형식은 우리 옛날 전통 건축의 형식을 따르자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죠. 조심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례 화엄사의 배치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금강문을 지나서 한번 꺾어서 천왕문을 지나고 보제루를 지나서 대웅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기 제사하나 선언에 이제 그 배치를 저렇게 했죠. 여기는 제사하나 선언은 사실은 이게 깊지가 않아요. 많이 깊지가 않은 옛날에 논이었던 땅을 저희가 이제 그 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3번을 꺾으면서 대웅전까지 들어가는 걸로 했죠. 그 다음에 그 위계는 이렇게 중생의 단에서 시작해가지고 보살의 단, 부처님의 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각들을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무 그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 그다음에 그 밥 먹는 장소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위에는 요사체 한담위오라고 요사체들이 남자 비구 비구니의 요사체가 있고 저 위에는 이제 대웅전이 있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옛날 그 건축의 거를 그대로 저희는 현대 건축으로 이제 만들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문이에요. 제다와나 선언이라고 새겨있는 일주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굉장히 드라이한 공간들이 나오죠. 이렇게 드라이한. 이분이 이걸 또 직영으로 공사해요. 자기 그 방배동에 있는 선원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조경을 못했어요. 조경을 못해서 가니까 너무 드라이한 거죠. 너무 드라이해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대부분 하는 얘기가 폐허 유적에 온 것 같다. 그렇지. 새로 지은 건물인데 유적에 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그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이제 불교 경전을 잘 모르니까 불교의 핵심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열반에 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 정멸의 공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내가.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되게 특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라는 거는 내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는데 불교는 나를 없애는 게 종교의 목표라는 게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정신에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한테 불교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중도라고 하더라고요. 중도가 뭐냐? 중도는 뭐 많이 아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래요.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거. 고행 이런 거 아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일하는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되게 독특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하면은 이렇게 그려가면은 보통은, 좋기는 한데, 혹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좀 고쳐주세요. 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내가 그려가면, 아이고, 좋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가면, 아이고, 또 좋습니다. 이상한 분이에요. 계속 좋다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종교 지도자 할 만한 분이다. 사람의 그걸 베스트를 끌어내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죠. 즐겁게 열심히 했고, 공사 과정에서도 뭐 주변에서 괴로움이 좀 있었지만, 과정에서도 뭐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은 뭐 문제 아니다 뭐 이러면서 잘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즐겁게 일을 했는데 단지 이제 문제는 돈이 항상 모자라요. 저한테 오는 건축주가 이제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땅이 되게 좋아요, 대부분. 정말 좋은 땅을 가져와가지고 좋은 대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괜찮아요, 대부분 이제 제 책을 읽고 오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와서 되게 일하는 과정이 좀 즐겁기도 하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돈들이 없어요. 예산이 항상 부족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조경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기 역시 조경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한 시간이 그래도 꽤 여러 해가 지났어요. 여러 해가 한 7, 8년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짬짬이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좀 그늘도 생기고 때도 많이 타고 이제 제법 그래도 좀 자리를 잡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이제 대웅전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그 스님
이거 설정사시인데 스님이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벽돌을 한 30만 장 정도 썼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올라온 길을 쭉 내려다보는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이 기둥은 캔틸레바로 계획을 해가지고 기둥이 필요 없어요. 구조 계산을 다 하고 배근도 다 했는데 그 신도하고 스님들이 불안하다고 꼭 기둥을 좀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쓸데없는 기둥을 넣었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약간 프레임이 생겨서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쪽 끝에 보면은 여기 하얀 게 이렇게 보여요. 여기. 저게 뭐냐면은 통일교 교단 문선명 씨의 그 무덤을 항상 바라보 그 약간 가평, 청평, 뭐 춘천 뭐 요런 데 있어요. 이것도 들어봤구나.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요사지고요. 여기는 남은 땅에다가 이제 만든 야외 휴게 공간이고, 이제 눈이 왔을 때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짓고 나중에 또 증축도 했어요. 약간 증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새 조계종의 걱정이 뭐냐면은 요새 추가하는 분들이 이렇게 적대요. 추가하는 분이 스님이 점점 줄어들어서 고민인데, 여기는 추가를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절이 모자라요, 지금. 좁아가지고 계속 증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가를 많이 하냐고 했더니, 여기 7성급 절이라서. 스님 표현이 7성급 절이라서. 냉난방 좋고. 스님들이 이렇게 관절염이 많대요. 옛날 한원 무릎이 시리고 이래가지고 관절염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관절염 걱정 없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지금 계속 옆에 이제, 좀 알아보고 있고, 절을 넓히려고. 그래서 저도 그 옆에, 땅을 좀 샀어요, 돈을. 알바기. 나중에 이제 그 스님한테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렇기도 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거기다가 저도 뭐 이렇게 하나 조그만 거 짓고, 그 스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되게 가면 맛있는 차를 꼭 줘요. 그래서 그 스님이랑 같이 차나 마시면서 나중에 인생을 살면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땅을 좀 사놨는데, 언젠가 짓겠죠. 그리고 이제 집을 다 짓고 나서, 이거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나중에 하나 이제 그렸는데, 벽돌을 막 그렸죠. 색연필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리면서 자세히 보니까, 색깔이 똑같은 벽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감이 똑같은 벽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다 30만 장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화엄, 모든 게 하나로 보이고, 뭐,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집이라는 게 되게 요새 이제 많이 바뀌죠. 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집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은 거실이 줄어들어요, 점점. 거실은 점점 줄어들고 부엌은 점점 커져요. 다용도실이 엄청 커져요. 어떤 분은 냉장고 6대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다용도실이 거의 거실만큼 큰 다용도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엌이 많이, 그다음에 거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이라는 주 용도 중에 하나가 제사였어요. 제사하고 명절. 그때는 많은 친척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거실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랬죠. 그래서 그랬다가 지금 이제 점점 핵가족화 되기도 하고, 요새는 명절이나 제사가 이제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모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실의 용도가 점점 없어져요. 그 대신 사람들이 그 주방에, 식탁에 모여서 주로 노닥거려요. 모여서 텔레비를 보는 게 아니고 각자 핸드폰을 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방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목외사회라고 그러죠. 요새는 엄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친정 주변에 살죠. 애들도 맡기기 편하고. 친정 주변으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점점 남자들의 공간이 줄어들고 여자들의 공간이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집들이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집들 보면 우리나라 집들이 굉장히 여자들의 공간들이 여자들 중심으로 된 집들이, 옛날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대갓집이나 뭐 이런 종갓집이나 이런 데 말고 그런 집 많이 지금 보면 여자 중심으로 지은 그 옛날 집들이 되게 많아요. 정읍에 가면은 김명관 고택이라고 그런 집 가보면 여자들의 공간이 딱 집의 중심에 있으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 세력 구도, 그 집의 세력 구도가 보여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데 저희한테 어떤 분이 원주에 집을 짓겠다고 찾아왔어요. 한 60, 이제 정년을 앞둔 부인하고 남편이 거의 정년 앞두죠.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일이 끝나면 남편이 먼저 정년을 했는데 부인이 한 3년, 4년 후에 이제 정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살라고 이제 원주에 땅을 사서 집을 짓기로 했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한 30평? 역시 이분도 이제 우리의 그 3대 조건에 딱 맞는 분이라서 돈이 물어서 30평 정도 짓겠다. 그러면서 두 분이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약간 야옥처럼 짓고 싶고 부인은 누마루도 있는 한옥을 짓고 싶고 막 싸우길래 제가 그럼 반씩 짓죠. 따로따로 지으세요. 그래가지고 15명. 남편, 부인. 그래서 남편은 주로 이제 그 퇴직하고 하고 싶은 게 막걸리를 만들고 싶대요. 큰 부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옥으로. 하얀 집이 원하기 때문에 하얀 집에 빨간색이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그대로 해드렸어요. 부인은 누마루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약간 한옥처럼 하고 누마루를 넣어줬죠. 안양박물관과 누마루를 박물관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좋은 얘기네요. 아까 오다가 보니까 그 단간지주하고 고려시대 탑인 것 같은데 이게 탑신이 두 개가 없어진 탑인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절터가 있었다면 되게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여기 좋은 땅이라서 아마 안양시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안양시 건축 사회는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누마루를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잠은 이제 부인치에서 자죠. 그다음에 거기 조그만 부엌이 있고 남편 부엌은 엄청 크고 이런 식으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런 집도 있어요. 네, 뒤에 날라갔나 보죠. 또한 이런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요새 또 그 결혼 안 하고 혹은 결혼 안 하고 반려동물하고 사는 분들도 되게 많고 결혼하고 애가 없고 반려동물하고만 사는 분도 있고 애가 있어도 반려동물 사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반려동물 고양이, 개 이런 존재들이 우리의 이제 식구로 들어왔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가족 제도가 또 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집은 고양이를 위한 집이에요. 캣맘들의 집. 어떤 분이 이제 그 유기묘 이렇게 밥을 주고 유기묘 구조하고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분이 이제 집을 짓겠다 그랬는데 그 캣맘들이 되게 구박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야단도 받고 뭐 길고양이 밥 주지 마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이제 그 맺힌 게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는 집을 하나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집은 이제 고양이를 위한 집을 또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벽을 긁기 때문에 마감재는 뭘 해야 되고 마감재를 마루를 깔면 고양이가 관절염 걸리고 뭐 고양이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뭘 필요하고 그래서 설계하다 나중에는 이제 저는 키우지도 않는 고양이에 대해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건축은 계속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이를테면 이제 일종의 땅콩집이에요. 땅콩집인데 부산에 동네 향교 앞에 있는 조그만 땅에 지은 집이에요. 조그만 땅에 지은 집인데 어떤 남매가 찾아왔어요. 어떤 남매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공동 육아를 해야 된대요. 애들이 이제 취학을 앞둔 애들이 좀 있어서 둘씩 있대요. 그래가지고 공동 육아를 위해서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땅콩집 같은 걸 지어야 되는데 땅은 40평이고 뭐 이제 이렇게 짓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 남매가 사이가 좋으신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 원수지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중반의 남매인데 둘이 그날 와서도 막 싸우더라고요. 막 싸우는데 사실은 그렇게 원수지간끼리 사는 게 더 나아요.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싸우면 결국은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원수끼리 살면은 별로 서로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선택하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를 시작을 했는데 땅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어요. 남북으로 길고 옆에 좀 환경이 되게 열악한 차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열악한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두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나 고민을 했죠. 저렇게 긴 땅에 저렇게 반씩 나누면은 한 집은 서양만 되고 한 집은 동양만 되고 앞에 동네 향도 조망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안 싸우게 하려면 동등하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1층은 여기고 2층은 여기고 3층은 여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배치를 했어요. 엇갈리게 배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단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땅이 폭이 좁으니까.
계단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고민을 해서 한 게 이제 우리 이중나선 있죠? 이중나선을 생각을 했죠? 계단이 이런 원통을 둘레로 이렇게 싸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이 서로 안 만나면서 이렇게 싸고 돌아가는 이중나선 계단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할 때 저분들도 좋다고 그러고 다 좋아했는데 시공자가 되게 고생했죠. 저거를 골조를 치느라고 정말 고생을 하면서 이제 집을 져가지고 두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에는 저기 엘리베이터를 양문형 엘리베이터를 넣었어요. 양문형 엘리베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옆집으로 뒤로 돌아서가지고 2층을 누르면 자기 집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심지어 잘못 누르면 남의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절대 이 집을 못 팔아요. 다세대 주택, 나가구 주택인데 절대 못 팔아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집이죠. 근데 자기는 괜찮대요. 서로 뭐 그러면서 왔다 갔다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2층에는 애들의 공동 공부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는 그 계단이 쭉 올라가서 옥상에서 만나요. 옥상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집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절대 안 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좁은 골목으로 차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저기는 되게 오래된 동네라서 그런지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없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고생은 많이 안 하고 오셨는데 진짜 지금 요새 제일 어려운 게 그 민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웃이 집을 지으면은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잘 지어라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냥 그 인사가 민원이죠. 인사가 민원. 일단 민원을 안 넣으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일 어려운 게 민원인데 뭐 세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너무 익명화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네가 다 한 가족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 중에 하나 그 동네를 익명화시킨 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차죠, 차. 그러니까 옛날에는 골목길들이 차가 안 들어오는 골목길이니까 그 골목길에 사람들이 늘 거기서 누워서 놀았죠. 애들은 장판 깔고 숙제하고 할머니들이 거기 앉아있고 할머니들이 거기서 이렇게 누구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누구냐고 검문 검색하고 누구슈? 뭐 이렇게 이제 보안 치안을 맡아줬죠. 애들도 키워주고 같이 키우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4m 도로가 되니까 사실은 거기 차가 다니니까 사람들이 앉지를 못하죠. 그다음에 4m 도로에 2m는 주차를 하니까 결국은 별 교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효용은 없는데 결국 골목 문화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많이 사회가 바뀌고 뭐 현대화가 되고 여러 가지 핵가족화가 되면서 바뀌는 건 어쩔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할 때가 너무 씁쓸해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민원, 그다음에 터무니없는 억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세상이 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민원이 없었던 아주 아주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벽돌로 이렇게 이제 중정이 있어가지고 중정에서 이제 바람길이 돼서 여기로 이제 바람이 잘 들어와요. 집이 이제 깊으니까 바람이 잘 안 통하니까 중정을 둬서 바람길을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매는 집이 이제 동동제라고 집을 짓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그랬더니 이제 그 조선일보 기자가 한번 이걸 조선일보에 취재를 해서 한번 실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악플. 신우이하고 어떻게 사냐?부터 시작해요. 시어머니는 왕따냐? 건축가 쟤 왜 머리가 저러냐? 주로 그 악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탐구도 보면은 저 머리 좀 불질러버리고 싶다. 진짜 죄송한데,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6개월에 한 번씩 비자원을 가다 보니까 머리가 그냥 머리를 방치해서 이런 건데 그냥 악플로 그냥 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금산에 지은 조그만 집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2011년인가 지었으니까 되게 오래된 집이죠, 사실은. 오래된 집인데 충남 금산에 지어서 금산주택이에요. 딴 의미는 없고. 근데 이제 여기 그 금산 간디학교라고 있어요. 금산에 가면 간디학교라고 있는데 그 간디학교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집을 짓겠다고 찾아왔어요. 간디학교가 그 대안학교죠. 되게 유명한 대안학교인데
그 제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산청에도 있고, 금산에도 하나 있어요. 근데 간디학교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 간디학교가 생기면서 주변에 이제 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교직원들도 좀 살아야 되고, 학생들도 여기에 좀, 학생 부모들이 와서 또 살기도 하고, 집을 지는데, 여기에 계시는 그, 교직자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니고 이제 거의 관리하시는 어떤 이제 그런 은퇴하시고 이제 학교 와서 관리하시는 분인데 57세에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있는 땅을 남들이 안 고르는 땅을 이제 자기가 받아서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을 받아서 여기 집을 짓겠다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저희한테 한 40평에서 45평 정도 집을 짓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는데 설계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집을 짓기 때문에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뭐 집 짓는 얘기는 잠깐 하고, 뭐 주로 뭐 교육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교육을 시키지 말자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사교육을 안 시켰어요. 애들을 사교육을 정말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그냥 방목을 했어요. 한번 애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잘 자라요. 정석 과한정으로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4시에 뭐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계속 만화만 봐요. 계속 눈이 막 이상하게 될 정도로 만화를, 집에 가면 눈이 애들 둘 다 이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화를 즐겁게 보더니 결국은 뭐 친구들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다 놀고, 우리 집은 애들 놀이터가 됐고, 저희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그러더니 애들이 나중에 이제 결국 대학을 못 갔죠. 그 대학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대학 가려면 시험 보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그런 기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애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애가 그림을 좀 열심히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리면 이제 누가 뭐 야 얘 서태지가 대학 나왔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서태지가 대학 나왔냐, 고고가 대학 나왔냐, 뭐 박수근이 대학 나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애들이 좋대. 자기도 그러면 한번 그래. 근데 단지 하나, 친구들이 과잠을 입고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래요. 대학 가면 과잠을 입는데요. 과잠이 한번 입고 싶대. 뭐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얘가, 자기 친구가 일본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자기 그 친구가 무슨 거기서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만화를 하도 보다 보니까 일본어를 하는 능력이 만화를 보다가 일본어를 써들고,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뭐 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면접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분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뭐 막 하고 뭐 이러면서 집을 설계를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축의 재료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건축의 재료가 많죠. 뭐 이런 철골도 있고 벽돌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유리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건축 가장 핵심적인 그 재료는 생각하고 시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생각이 들어가고 그게 숙성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뜸이 들으면 밥이 되듯이 일정한 시간 동안 그거를 계속 재료를 넣고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숙성이 되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완전히 꽃이 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도 애가 뱃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보통 꽤 오랫동안 뱃속에 있죠. 중간에 나오면 안 되죠, 애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다 되지도 않는 거를 열어보고, 잘못했다고 난리. 우리 공사하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공사 한참 진행되고 한 60% 정도 하고 이제 건축주가 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집이 이 모양이냐. 당연히 이상하죠. 우리 애들 뱃속에 있는 애를 가령 한 4개월에서 봐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한 그 생명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야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집이 지어질 때는 처음엔 되게 생경해요. 생경하고 뭐 이상한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은 이뻐지는 거죠. 집은 이뻐지고, 그런데 우리가 20년 정도 돼서 집이 한참 이뻐질 때 우리는 허물죠. 쭉 재건축하면서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집은 그분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분이 57세였어요. 57세였는데 옛날에 퇴계 이황이 알고 보면 사실 엄청난 건축 천재예요. 집을 엄청 많이 짓고 건축에 대해서 되게 해박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57세에 도산서당이라고, 도산서원 제일 밑에 있는 그 집을 짓고 거기서 한 10년 사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학문의 완성, 인간의 완성, 건축의 완성은 그 도산서당에 있어요. 선생님도 57세니까 도산서당 같은 집을 지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건축 공간이라는 게 어떤 면적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한 10개월 동안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집이 줄어들었어요. 45평에서 나중에 이제 20평으로 설계를 하는 동안 20평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읽을 것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쭉 만들죠. 모형을 만들어서 20평 정도 되는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이렇게 지었죠. 설계를 했죠. 마루가 2칸이 있고 방이 2개가 있고 화장실, 부엌 있고 저기 보일러실 있고 다락이 있는 아주 단순한 4칸짜리 집, 옛날식으로 하면 4칸짜리 집이죠. 되게 이왕 집은 3칸이니까 1칸 더 썼어요. 4칸짜리 집을 짓고 나중에 선생님 뭐 필요하시면은 땅이 200평이니까 넓으니까 여기다 증축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다 이제 방을 나중에 하나 더 넣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 땅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건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농사 짓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건축가들은 결국은 땅에 업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잘 있고 땅이 편안하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땅을 파고 해치고 거기다 무거운 걸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땅한테 되게 미안해해야 돼요. 땅한테 되게 미안해하고 땅한테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수가 사실 그런 거죠. 땅을 무서워해라. 땅한테 미안해해라. 땅한테 잘해라.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도성국사, 무학대사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나라 풍수예요. 근데 이제 중국 풍수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고 어떻게 하면 제 벼슬에 오르고 뭐 이런 땅을 이용해 먹자는 우리나라 풍수의 사상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땅을 보고 땅을 읽고 그 땅에 맞는 집을 짓는 거 이런 게 이제 건축가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땅을 읽는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땅이 말을 해야 대화를 하고 땅이 글을 써야 읽기를 하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풍수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땅을 읽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땅을 이제 많이 그려보죠. 앉아서 땅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땅을 그리다 보면 그림 실력도 들고 이러면서 땅을 그리는데 앉아서 그리다 보면 여기에는 집을 여기다 앉혀야 되겠고 바람은 이렇게 지나가고 해는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집을 짓는 게 아마 건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은 사실은 이런 집이 맞았던 것 같아요. 큰 바람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와요. 앞에 큰 저수지가 있고 남쪽이 뒤쪽인데 오히려 여기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큰 마루를 놓고 그 다음에 방 2개를 안 치고 아주 단순하게 했죠. 그 다음에 도산서당을 오마주하자. 왜냐면은 지금 저작권이 끝났다. 16세기에 지은 집이니까 저작권이 이미 끝났으니까 아마 퇴계가 와가지고 퇴계 자손들이 저작권 소송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도산서당을 아주 그냥 베껴버렸어요. 그 다음에 집에 이제 입면, 단면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이 지나가는 큰 노마루를 두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2010년인가 10년에 저한테 얘기한 게 그러면 난 8천만 원만 내겠다. 8천만 원에 지어달라. 물론 지금 말도 안 되죠. 지금 말도 안 돼. 그때는 평당 500거 이런 시절이니까 20평이면은 근데 이제 8천만 원에 지으려면 일단 집이 제일 단순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골 목구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경골 목구조가 비싸졌는데 그때는 쌌어요. 처음 목구조보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인력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그 금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젊은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공사를 맡겼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토목 전공이고 건축을 이게 3번째 짓는 집. 이분도 초짜. 그래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디테일도 다 없애고 아주 심플하게 짓자. 이렇게 해서 집을 짓죠. 근데 집을 짓는 과정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기 방석이라고 그러죠. 기초를 안 치고 스터드를 60cm 간격으로 45cm 간격으로 스터드를 세우고 그다음에 양쪽에 단열재 넣고 OSB 합판 치고 그다음에 석가래 걸고 끝.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나무로 외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루 깔고 이러고 집이 6주에 끝났어요. 그 설계를 9개월 했는데 공사는 6주. 그것도 비가 좀 와가지고 6주. 원래는 4주에 끝날 수 있었다고. 너무 단순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이렇게 옆에 이것도 맞고 돈도 딱 맞췄어요. 8,400만 원에 맞춰가지고 건축주가 장하다 이러면서 2천만 원 더 낼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조경을 데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거 했죠. 그리고 이제 집을 다져서 이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 평소에 자주 만나는 뭐 문훈이니 뭐 이런 사람들 쭉 불러가지고 같이 술을 먹으면서 사진 나왔으니까 보자. 사진을 딱 보더니 사람들이 축사다. 제가 봐도 좀 축사 같아요. 그죠? 축사가 앞에 저런 그 난간이나 울타리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했죠. 그 다음에 저기 그 아스팔트 싱글 사람들이 축사다라네 이해를 가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경치를 다 안에 집어넣죠. 이거를 보통 이제 차경이라고 동양의 저쪽 이제 조경 개념이에요. 차경 경치를 빌린다. 저 앞에 있는 산이 진학산이라는 산인데 저 산을 살려면 비싸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사지를 못하니까 저 경치를 내가 빌려와서 내 집 안에 집어넣는데 그거를 건축화한 풍경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이 언덕에서 봤을 때 산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보는 산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축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런 풍경을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 풍경을 마루에도 넣고 방에도 넣고 심지어는 저기 뭐 화장실에도 넣고 야외 목욕장에 있는 울타리에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들을 안에는 그러니까 골조는 서양식 목구조, 경골 목구조이고 공법은 그런데 한옥처럼 짓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한옥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한옥을 만들자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에 내부 재료는 전부 이제 닭지, 전주 가서 닭지를 사가지고 닭지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그 콩덴된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콩덴된 장판을 쭉 깔았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원래 이제 그 아토피가 되게 심한 분인데 뭐 새집 주문 같은 게 좀 많은데 여기 와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집한테 공격을 받는 건 결국 그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을 빨리 짓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빨리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가 알맞게 양생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습기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내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냥 마감을 해버려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습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칠을 해요. 칠을 하고 칠을 할 때도 빨리 말리고 해서 신나 성분을 또 많이 써. 그러니까 칠 냄새가 엄청나고 거기에 있는 포르말데히드니 이런 애들이 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게 칠도 다 마른 다음에 하면 좋은데 마르기도 전에 거기다 가구를 막 붙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애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니까 결국은 그 집 안에 있는 굉장히 독소들이 집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결국 집을 짓는데 시간을 안 줘서 내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바보짓이죠. 그죠? 되게 바보짓이죠. 집을 짓는데 적정 공기가 있고 적정한 만큼 기다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리고 막 공사가 한 7, 8개월, 뭐 적정 기간이 한 7, 8개월이라고 화를 내요. 옆집은 4개월에 끝났는데 너는 왜 8개월이나 짓냐. 그 사람들이 8개월 짓는 동안 뭐 남기는 것도 아닌데 그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은 우리나라 공간들이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피면은 한 공간이고 닫으면은 새 공간, 내 공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폴딩이 되는 공간은 폴딩이 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띠살문, 그 다음에 이런 불발기문 이런 거는 이제 그 금산에 있는 목공소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문 주문이 없대요. 문 주문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오랜만에 문 주문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뭐 진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문을 열심히 짜줘가지고 문도 잘 만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가 그 단열창, 뭐 방화창 이러면서 결국은 엄청나게 그 기밀성이 좋은 그런 창호를 하죠. 그래서 근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단열은 너무 과해요. 우리나라 단열은 너무 과해요. 그 다음에 사실 선택권을 너무 안 줘요. 어떤 사람은 좀 춥게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좀 그런 걸 가볍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부 모두 일률적으로 다 방화창에 3중 로이 유리에 그다음에 단열재는 135, 150mm 뭐 이렇게 넣고 이러면은 물론 이제 하자가 안 나고 좋은 집이 되고 난방비가 아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떤 선택권을 사실은 박탈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창호 공사비 엄청 올라가고
그다음에 단열재에 대한 공사비 많이 올라가고 필요 이상으로 내진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뭐 이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정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정하시죠. 교수님들이 사실은 어떤 그 실무적인 그런 것들이 좀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든 좀 현실화시키고 사람들이 좀 쉽게 집을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집은 그래도 단열 다 잘 지켜가지고 따뜻해요. 사람들이 춥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다락이 있고 올라가면은 여기 석가래는 구조목이 노출이 된 석가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외 목욕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을 열면 이렇고. 그래서 이제 야외 목욕장도 그때 2천만 원 주신 걸로 야외 목욕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되면 이런 그 시골에 있는 집들은 손 씻는 공간이 꼭 필요해요. 장화도 또 닦아야 되고 손도 씻고 들어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손 씻는 공간이 꼭 필요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수도가를 만드는데 약간 이렇게 문 없이 벽을 이렇게 말고 들어가가지고 야외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야외 목욕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들 앉아서 볼 수 있는 벤치 설치하고 그때 사람들이 집은 안 보고 이것만 보더라고요. 시선 강탈. 그 다음에 이제 집은 저렇게 아스팔트 싱글로 되고 그 다음에 석가래를 노출을 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다 석가래 노출되고 홍통 없는 마당이었잖아요. 이렇게 낙수물 떨어지고 고드름 달리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홍통을 놨는데 홍통이라는 게 사실은 그 나중에 낙엽이 쌓이고 이래가지고 기능을 못하고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홍통 없이 막 그 밑에 기단을 만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때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때 건축문화 대상이라는 뭐 그런 게 있다고 내보라고 그래서 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최후에 이 두 개까지 올라간 거예요. 의외로 축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하다 이제 1등이 됐어요. 1등이 그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아스팔트 싱글로 한 거래 어떻게 상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막 반대를 했대요. 근데 그때 심사위원장이 김원 선생이라고 원로 건축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야 재료가 무슨 죄냐. 우겨가지고 상을 줬는데 근데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왔어요. 전화 와서 내가 김원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너 상을 줬다. 수사가. 상을 주기 전에 내가 술을 얻어먹었으면 그거 짱인데 내가 상을 주고 난 뒤에 받는 건 괜찮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술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해봐라 열심히 해라 뭐 이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집을 짓고 나서 또 이제 뭐 이게 신문에 났었어요. 한번 신문에 났더니 또 댓글이 막 달렸어요. 그때는 제 머리 얘기는 안 나오고 외색이다. 외색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외색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외색?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그럼 어디까지가 외색이고 어디부터 외색이냐. 우리가 외색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외색이랑 딱지를 붙이면 거기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많은데 도대체 외색이 뭐고 어디부터가 우리 거고 어디부터가 일본 건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때 교토 뭐 답사 정원 답사 이러고 다니는 게 사실은 어디부터 우리 거고 어디부터 일본 건지에 대해서 좀 공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됐어요. 근데 되게 애매해요. 되게 문화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물, 뜨거운 물을 섞으면 그게 미지근한 물 되듯이 문화라는 것도 섞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말이 되게 생경했거든요. 되게 이렇게 들으면 일본말 억양이 되게 이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말 들으면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듣기도 했고 일본 문화를 많이 접해서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가 1990년대, 80년대 영화를 보면 외국말 같아요. 일본말 같아요. 언어가 한 2, 3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약간 이북말 같아요. 1990 별들의 고향 이런 영화 보세요. 막 이북말만 신성일 뭐 이런 분들이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비디오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비슷하면서 되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우리 경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데 뭐 예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일본 국보 1호가 뭐 백제에서 건너왔다는 설도 있는데 방가사 여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방가사 여상이고
가지고 우리나라 78호, 82호 방가사유상 국립박물관에 유명한 거 있죠. 그 방가상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달라요. 일본의 방가사유상은 무지 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우리나라 방가사유상은 움직여요. 자세히 보세요. 표정도 웃는 표정도 아니고 비웃는 표정도 아니고 애매하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손가락 하나는 살짝 구부리고 있어요. 발가락 하나도 살짝 구부리고 있어요. 왜냐면 자세도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자세히 보면 일본 거는 차분하게 앉아있는데 우리나라 거는 앉는 건지 서는 건지 애매한 자세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기술이 부족해서는 아니겠죠. 뭔가 어떤 조용해야 되는 의지, 공간에 대한 의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외생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목욕장에서도 저런 산이 보인다. 차경. 목욕장에서도 차경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저 이상한 거 있죠. 저 꼭지에. 저거 뭔 거 같아요. 못이라는, 옷걸이라는 분도 있고 뭐라는데 저거 송충이에요. 송충인데 저거 이제 그 사진작가, 저는 박영채라는 작가하고 주로 찍는데 그분이 사진을 한 번 찍는데 꼭 1시간 걸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찍으면 되지. 그걸 하시라도 기다렸다가 돛 닦는 사람처럼 찍는데 저한테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송충이를 여기다 놓고 저희 올라가서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 찍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꼭 그분의 성의를 봐서 밝혀주고 싶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집은 알맞게 낡고 잘 있어요. 잘 있고 이제 그 초여름에 찍었고 지금은 이제 가을에 이분이 지나가다 이제 사진을 안개가 좋아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 사진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이죠. 그때 드라이아이스를 정말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때 드라이아이스 내가 그때 몇 년 설계비를 다 넣었어요. 하늘이 도와줬죠. 그냥 안개가 너무 멋있게 가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축의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축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은 크죠. 인간은 작죠. 그리고 자연은, 우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구는 시속 16km로 자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은 시속 80만 킬로미터로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상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그래가지고 우리는 늘 그 우주의 자연의 이런 위대함, 거대함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이 그런 거 같아요. 우리 건축은 그런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스스럼 없이 건축으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우리 건축은 너무 자기 에고가 강하죠. 이렇게 자연을 억누르려고 그러고 주변을 억누르려고 물론 이제 저도 뭐 그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저런 자연을 만나고 저런 건축주를 만나서 저런 집을 늘 지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볼 때도 항상 그런 시각으로 봤으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과 어떤 식으로 이 건축이 대화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다음에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성공적이냐, 실패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건축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나 멋있는 조형, 하디드 저기 동대문에 가면은 커다란 알루미늄 똥이 있잖아요. 5,000원 원을 들여가지고 알루미늄 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뭐 하디드가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에 내부 공간은 사실은 큰 쓰임새는 없어요. 왜 그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디드를 위해서 그걸 했을까? 세계 건축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짓을 했을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5간수문, 2간수문은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이 좋은 것이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지? 그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건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과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그런 게 건축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그 절주산 성당, 우리 절주산 성당 가면 이희태 선생님이 만든 절주산 성당이 있거든요. 양화대교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그 견해이긴 한데 그 성당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잠두봉이 시간을 두고 몇억 년을 퇴적을 하면은 저 성당처럼 됐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이 있죠. 그런 좋은 건축, 그런 것들이 좋은 건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중간에 애니메이션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죄송하고요.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간단하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